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 혹은 AI 스피커 안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이 작은 칩 하나가 전 세계 산업의 판도를 가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싸움의 한복판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반도체 절대 강자였던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2인자로 불리던 SK하이닉스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분기 실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기술력에서, 시장 대응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 제품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삼성은 어떻게 이렇게 됐고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삼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이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실감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지난 30년 동안 D램, 즉 동적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1990년대에 일본 반도체 기업들을 꺾고 2000년대에는 독일의 인피리온,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압도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성공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불황을 역이용하는 역발상 투자. 메모리 반도체는 반도체 중에서도 경기 사이클에 가장 민감한 제품입니다.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폭락하고 경쟁사들은 투자를 줄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바로 그 시점에 오히려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경쟁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삼성은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을 늘렸습니다. 경기가 회복될 때 삼성만 물량을 댈 수 있었고 그 사이 경쟁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잃었습니다. 이 전략을 반도체 업계에서는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버티는 쪽이 이기는 구조죠. 둘째, 규모의 경제. 삼성은 D램,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까지 반도체 전 분야를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장비, 소재, 설계, 제조, 판매까지 하나의 우산 아래 두면서 비용을 낮추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셋째, 엄청난 인재와 브랜드 파워. 삼성에 입사하는 것은 한국에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고 그 인재들이 기술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D램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2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세계 어떤 스마트폰을 열어봐도 어떤 서버를 열어봐도 삼성의 메모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2020년 사이 반도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챗GPT의 등장이었습니다. AI, 특히 거대 언어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산을 받쳐주는 메모리가 필요한데 기존의 D램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GPU가 아무리 빨리 계산해도 메모리가 데이터를 따라가지 못하면 병목이 생깁니다. 이걸 메모리 월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HBM은 일반 D램 칩을 수직으로 여러 겹 쌓은 뒤 초고속 인터페이스로 연결한 제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평한 땅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고층 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같은 면적에 훨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속도도 일반 D램보다 몇 배나 빠릅니다. AI를 돌리는 GPU 옆에는 반드시 이 HBM이 붙습니다. 엔비디아의 A100저, H100저, H200저 같은 AI 가속기에는 HBM이 없으면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왜 SK하이닉스가 앞서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HBM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2013년 SK하이닉스가 AMD와 함께 처음 개발을 시작했고 2015년에 세계 최초로 HBM1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삼성도 같은 해 HBM을 내놓았죠. 그런데 초기에는 아무도 HBM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쌌거든요. 일반 D램보다 몇 배나 비싼 제품이 시장에서 팔릴 리 없었습니다. 당시 HBM의 주요 수요처는 슈퍼컴퓨터나 일부 고성능 그래픽카드 정도였는데 그 시장은 정말 작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시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더 큰 LPDDR, DDR5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스마트폰, PC, 서버에 들어가는 일반 D램 시장이 압도적으로 컸으니까요. SK하이닉스는 달랐습니다. 마진이 박하고 시장이 작아도 HBM 기술력을 계속 갈고 닦았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업도 이때부터 쌓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팔고 사는 관계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GPU 설계에 맞춰서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개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022년부터 AI 붐이 폭발하면서 엔비디아의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H100을 대량으로 만들어야 했고 그 옆에 붙일 HBM3가 절실했습니다. 그때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곳이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기술력, 엔비디아와의 신뢰관계, 양산 역량이 모두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HBM3, HBM3E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삼성이 HBM을 등한시했던 건 전략적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틀린 판단이었지만 당시에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훨씬 큰 시장인 일반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최대한 점유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이 결정적인 실수로 이어집니다. AI 붐이 터지면서 HBM 수요가 폭발했을 때 삼성은 고품질의 HBM을 충분히 공급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발열이었습니다. HBM은 칩을 수직으로 쌓기 때문에 열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HBM3E 제품이 엔비디아의 검증 테스트에서 발열 문제로 반복해서 탈락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삼성이 엔비디아 납품에서 크게 뒤처진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조직 문화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오랫동안 특유의 위계적인 문화를 유지해왔습니다. 빠른 의사결정보다는 상향 보고를 중시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문화를 가져가면서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재 유출입니다. 삼성의 핵심 메모리 기술 인력 일부가 SK하이닉스나 해외 기업으로 이동했다는 보도가 반복됐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인재 이동은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숫자로 얘기해 봅시다. 2023년과 2024년을 거치면서 HBM 시장의 성장률은 폭발적이었습니다.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HBM의 양은 일반 서버에 비해 수십 배에 달합니다. 엔비디아 H100 하나에 들어가는 HBM3의 가격은 일반 D램 수십 개의 가격과 맞먹습니다. 즉, 물량은 적어도 매출은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린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시장을 선점하면서 수익성이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크게 뛰었고 한때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사실상 역전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은 2023년에 큰 폭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HBM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메모리 수요 침체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같은 기간 HBM 덕분에 빠르게 회복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분야에서도 삼성의 고전이 이어졌습니다.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고 주요 고객사들이 TSMC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엔비디아, AMD, 애플 모두 주요 물량을 TSMC에 맡겼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이 TSMC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반복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화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이재용 부회장 체계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이 반복되면서 장기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는 의사결정의 속도입니다. 삼성전자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모바일, 가전이 모두 한 지붕 아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자원 배분을 둘러싼 내부 경쟁이 생기고 특정 사업부가 필요한 투자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만 합니다. 집중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원, 모든 인재, 모든 의사결정이 메모리 반도체 하나를 향해 있습니다.
이 집중력이 HBM이라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 로드맵의 문제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기술 로드맵이란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어떤 제품을 어떤 시점에 내놓겠다는 계획표입니다. 삼성은 이 로드맵에서 HBM의 중요성을 AI 붐이 터지기 전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쫓아가려 해도 기술을 쌓고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반도체는 절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AI 가속기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GPU의 압도적인 다수가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GPU 옆에 반드시 붙어야 하는 HBM의 공급처를 결정하는 것도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관계는 오랜 협업에서 비롯됐습니다. 단순한 납품 관계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설계하는 GPU의 특성에 맞춰 SK하이닉스의 HBM을 최적화하는 깊은 협력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삼성이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려면 단순히 품질 좋은 HBM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엔비디아와의 신뢰와 협업 경험을 쌓아야 하고 엔비디아의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공급 다변화는 중요합니다. 공급처가 SK하이닉스 하나라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삼성과 마이크론이 HBM 품질을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오랫동안 디램 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밀려 3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HBM 시대에서는 달라졌습니다. 마이크론도 HBM3E를 출시하면서 엔비디아 납품에 성공했고 기술력 측면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인 칩스법의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미국산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론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HBM 시장에서 뒤처진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마이크론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3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디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의 1위는 아직 굳건합니다. 하지만 AI용 HBM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에서 이 시장에서의 뒤처짐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손 놓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삼성은 뒤늦게나마 HBM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기술 개발과 양산 역량 확충에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첫째, 전영현 부회장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2024년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이끌 수장을 교체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전문가인 전영현 부회장이 삼성전자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기술의 정통한 경영진이 전면에 나서면서 반도체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HBM4 개발 경쟁입니다. HBM3E는 SK하이닉스가 앞서지만 차세대 HBM4에서는 삼성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HBM4는 더 높은 대역폭과 성능을 목표로 하는데 삼성은 2세대에서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로드맵을 앞당기고 엔비디아 외의 다른 고객사들, 예를 들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파운드리 사업의 구조 개편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과 분리해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운드리 사업이 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고객사들의 기밀 설계 정보가 삼성 내부의 다른 사업부와 공유될 것을 우려하는 고객사들의 불안도 일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넷째, 2나노미터 이하 공정 개발입니다. 삼성은 차세대 초미세 공정 개발에 대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게이트 올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양산에서 안정화되면 파운드리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반전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삼성에게는 여전히 강점이 있습니다. 첫째, 규모와 자본.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돈이 있고 공장이 있고 인재가 있습니다. 이 자원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집중한다면 따라잡기 불가능한 격차는 아닙니다. 둘째, 기술의 저변.
삼성은 메모리부터 파운드리까지 반도체 전 분야의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셋째, 고객 다변화 가능성. 엔비디아에만 HBM을 납품하는 건 SK 하이닉스에게도 리스크입니다. 삼성은 엔비디아 외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다양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면서 틈새를 파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신뢰 회복. 한번 잃은 고객의 신뢰를 되찾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이 삼성의 HBM을 다시 선택하게 만들려면 기술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조직 문화의 변화. 기술 혁신은 문화에서 나옵니다. 빠른 의사결정, 실패를 허용하는 분위기, 고객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건 규정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경영진부터 현장까지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셋째, 기술 격차. 현재 HBM3E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와의 격차가 상당합니다. HBM4에서 만회하겠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경쟁은 상대적입니다. 넷째, 지정학적 리스크. 삼성의 주요 생산 기지는 한국에 있고 일부는 중국에 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정쟁이 격화되면서 이 지정학적 구도는 삼성에게 복잡한 문제를 안겨줍니다. 이 이야기는 삼성 대 SK 하이닉스의 싸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미래와 연결됩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합치면 전 세계 D램 시장의 7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이건 엄청난 지위입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삼성이 흔들리는 상황은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경고음을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혼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장비회사, 소재회사, 팹리스 설계회사, 대학과 연구소, 정부의 정책이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 한국은 이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미국이 칩스법으로 자국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고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선언하고 유럽도 반도체 주권을 외치는 상황에서 한국도 단순히 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을 내다보면 몇 가지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HBM4와 HBM5의 기술 경쟁. 이 세대에서 누가 먼저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양산에 성공하느냐가 HBM 시장의 판도를 가를 것입니다. 삼성이 HBM4에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는다면 국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엔비디아 이외의 AI 가속기 시장. 지금은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지만 AMD, 인텔,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늄, 애플의 AI 칩 등 다양한 경쟁자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AI 가속기들에 납품할 HBM 공급처가 어디가 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셋째, 파운드리 전장의 향방. TSMC와 삼성의 격차가 좁혀지느냐, 더 벌어지느냐, 그리고 인텔 파운드리가 의미 있는 경쟁자로 부상하느냐. 이 변수들이 삼성 파운드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넷째, 중국 반도체의 굴기.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기술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 SK 하이닉스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반면 지정학적 이유로 중국 기업이 배제되는 시장에서는 삼성에게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AI 수요의 지속성. 지금 AI 붐이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AI 투자가 언젠가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면 HBM 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 삼성이 다시 일반 메모리 시장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느냐도 변수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우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기술 축적과 고객 관계에서 앞서 있고 이걸 뒤집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장적으로 삼성이 뒤처진 채로 있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삼성의 자원과 의지를 감안하면 결국 기술 격차를 줄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삼성이 HBM 외의 다른 영역, 예를 들어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CXL 메모리나 PIM, 프로세싱인 메모리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먼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AI 시대에는 단순한 HBM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고성능 메모리 기술이 필요하고 삼성이 여기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운드리 측면에서는 삼성이 TSMC를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삼성만의 독자 영역, 특히 메모리와 로직을 함께 구현하는 HBM 로직 통합, 혹은 삼성이 강점을 가진 특정 공정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삼성과 연결된 일자리의 수를 생각하면 삼성의 위기는 곧 한국 경제의 위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흔들린다는 소식은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약진은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1위를 독점하는 구조보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각자의 강점을 발전시키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독점은 혁신을 둔화시킵니다. 경쟁이 혁신을 이끕니다. 그 경쟁이 지금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기계가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벽까지 실험을 반복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서 한 단계씩 나아갑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앞설 수 있었던 것도 수년 동안 시장이 외면하는 기술에 묵묵히 투자해온 엔지니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면 그것도 결국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AI 시대, 반도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실리콘이나 장비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역량과 의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된 세상에 맞게 스스로를 바꿀 것인지 그 답은 아직 써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보는 것은 단순히 기업 하나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AI 시대를 주도하는 반도체 기술의 헤게모니가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싸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